오늘의 시크릿 코드 53,576의 비밀은 바로 전두환을 죽이기 위해서 이동한 거리입니다. 거리? 1981년 3월 3일. 저는 이날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 12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하던 그 시각,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공작을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집단이 암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의 시크릿 코드인 53,576km를 계속 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녔던 거예요.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조금 더 간 거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죽이러 쫓아다녔는지 알 수 있고 무려 3년간 암살을 위해서 모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는 건데 은밀한 비밀스러운 조직이 캐나다 토론토에서부터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카오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갑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갔다가 또 필리핀에 있는 푸에르토 아줄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콩고로 날아갑니다. 아프리카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콩고 공화국으로까지 쫓아가고요. 따라간 거예요, 이거를? 가봉의 프랑스빌로 갔다가 또 가봉의 리브르빌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얀마로 갑니다. 미얀마. 미얀마는 알 거. 미얀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들이 무언가 시도를 하게 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죠. 다시 한번 보시면 네. 53,000km의 대륙들을 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는 것을 이렇게 실로 표현하니까 딱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집단 도대체 전두환 씨를 노렸던 그 집단 누굽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미얀마, 버마에서 힌트를 얻었을 겁니다. 바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었습니다. 뭔 주석이요? 이 둘 사이가 좀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싫어했습니까? 원래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싫어하잖아요. 이 김일성이 전두환을 아마 남한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김일성이가 평생 소원했던 소위 조국 통일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두환 정권이 딱 들어섭니다. 그리고 남한의 민주화 세력을 완전히 뭉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야 이거 뭐야? 이거 통일의 적극적인 시기를 지금 망쳐먹는 놈. 군사 깡패. 군인인데 무슨 정치를 하겠냐. 그런 식으로 얕잡아 보기도 하죠. 자긴 장군이라며. 이게 이제 개인적 선호의 문제는 아니고 북한의 이제 혁명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혁명 전략은 남한에다가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부. 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주적이다라는 것은 친미적이지 않은 정권이라고 한다면은 북한의 주도하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통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연방제 통일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화를 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기본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기지가 바로 북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통일의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김일성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한 다음에 전두환이 이제 집권을 하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시라소니가 죽었더니 사자가 나타났다. 사자로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이제 대남 비서였던 김중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건의를 했냐면 지금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민주화 운동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이 기회를 김일성 주석 놓치면 안 된다. 남침을 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수습이 됐더라. 생각보다 빨리 수습이 돼가지고 남침 계획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집 떠났을 때
집단했을 때 해외에서 그럼 암살하자. 이런 식으로 그 작전을 틀었다고 하죠. 또 하나 이제 환상이 있는데 북한이 그 남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남한에서 이제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은 소수의 군부 독재 정권 이놈들이 저기 지주죠 미국의 마름 노릇을 하고 이 마름 노릇하는 놈들만 딱 가게 되면 남한의 인민들은 몽땅 다 북한과의 통일 그런 다음에 원한다고? 장군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뭐 이런 거라고 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암살 딱 되고 나가지고 서울에 봄이란 게 왔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다시 억눌러 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제거를 하게 되면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자기들만의 바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민주화 운동가가 굉장히 친북적인 성향이 있었고 정상적인 민주화 이제 운동 하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맹목적이지 않았는데 이제 북한 김일성이 그거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거죠. 반론을 해야 돼. 이른바 주사파가 등장하는 거는 전두환 정권의 그 효과로 이후에. 등장해요. 그 전에는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하고 싸우면서 인권 외교한다고 너 독재하면 우리 미군 철수할 거야 막 이래가지고 미군은 굉장히 우리 편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래서 그때 운동가가 다 미국 노래예요. 와서 모여 함께 하나 되자 뭐 이런 건데 그때 근데 미국에서 이 군사 정권을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아 미국도 한통속이야 라고 하면서 급진화되면서 이제 한편으로 NL과 한편은 PD가 나오고. 더 급진화되는 이제 NL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반미 자주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죽으면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북한의 이 순진한 생각. 근데 정말 북한이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랬어요. 최근에 공개된 소련의 비밀 문건에 따르면 당시 북한에 있던 소련 대사가 북한의 상황을 소련에게 보낸 기밀 문건 전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체계화가 집권을 하는데 이 정권은 1980년대 초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권력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대 더 나아가서 박정희가 죽고 나면 남한 정권이 자연스럽게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밀 문건이 실제로 적혀 있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갔을 때 학교에서 종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땡땡땡땡 때리니까 먼 학교 아이들이 운동장에 다 모였는데 만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만세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강중강중 됐어요. 통일된다고 막. 박정희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체제가 우위인 쪽에서는 야 저거 별거 아니니까 저 독재자 한 명만 죽으면 금방 무너질 거야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김정일 죽었을 때 딱 그렇게 예상했었어요. 맞아요. 아, 맞아. 저거 체제 별거 아니야. 경제 없어. 김정일 죽으면 붕괴될 거야. 근데 막상 죽고 나서 맞아요. 김정은이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한 일주일 안 보이면 야 저 김정은 죽으면 북한 별거 아니야. 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입장이. 그러니까요. 전두환을 암살하기 위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돈 북한. 아무튼 스케일부터 다른 글로벌 암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자, 가장 먼저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인데요. 지도 보시면은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81년 여기서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니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냥 뭐 어디 필리핀 바다인가? 근데 관광객분들 아니에요? 맥주 광고인가요?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6월에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저 2명의 백인 남성이 도착을 했습니다. 수도 마닐라에서 자동차로 2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면 푸에르토 아줄이라는 휴양지가 나와요. 옛날에 스페인 갑부의 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고급 휴양지다 보니까 필리핀 현지인들은 없어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오고 아주 비싼 리조트와 또 전 세계 100대 골프장에 들어가는 고급 골프 코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 두 사람이 그냥 여느 관광객들이랑 똑같이 와서 쉬고 사진도 찍고 뭐 구경도 하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일반 관광객들과는 다른 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뭔가 모의를 하고 사진을 수백 장씩 찍는 거예요. 블로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살인 청부업자 그리고 국제 킬러였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들은 무소속도 아니고 소속이 있는 전문 살인 청부업자. 저렇게 착하게 생겼고 아니 저 너무 동네 아저씨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유명한 테러 단체 소속입니다. 바로 KK 소속의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저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이게 뭐야? 백인 우월주의 단체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 선거에도 나와요. 대박이다. 미국의 지금 선거. 오! 청소뭐야? 야. KKK가 네. 언제부터 국제 테러를 돈 받고 그러니까. 사청을 받았나요? 원래 만들어졌던 KKK는 아니에요. 변질된 거예요. KKK가 뭐의 약자냐면 큐클락스 클란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네. 큐클락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서클이란 말이에요. 원형을 그린다고. 클란은 클랜이란 영어 단어 이제 단체란 말이 많죠. 1865년도에 이제 미국이 남북 전쟁이 끝났잖아요. 예. 남부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또 졌잖아요, 남부가. 그래가지고 어차피 남북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흑인 노예제 때문에 시작된 전쟁 아니냐. 근원적인 악의 원인을 없애자. 해서 흑인들을 다 없애자라고 시작한 것이 KKK의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색인종을 다 포함해가지고 백인 우월주의 단체로 약간 변질된 거거든요. 아까 전에 그 봤던 두 사람이 KKK 소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뭔가 좀 어색한 걸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백인 그렇지. 우월 단체고 극단적인 인종주의자인데 뭐 누군가에게 뭐 청부를 받고 청부살인을 한다? 이게 KKK가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랑 너무 다르잖아요. 해외 테러를 지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두가 느꼈던 약간의 불편함이에요. 아니 이게 KKK랑 갑자기 도대체 왜 나오느냐. 억지로 붙인 거 아닌가? 자, 여기서 그 연관성이 드러납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시가를 문 인물. 네. 이 인물의 이름이 찰스 스티븐 야노버입니다. 총을 매우 잘 다뤘고 불법 무기 거래 전문. 이 사람이 KKK의 멤버예요. 그런데 동시에 유대계 미국인이 조직한 마피아 소속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맥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마이클 제롤. 이 사람이 야노버의 파트너예요. 오래전부터 킬러 활동에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딱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통은 타국의 대통령이 도착하면 공항에서 그 나라 국가를 연주해 주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딱 내릴 때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북한 애국가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아침은 빛나라.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딱 듣다 봐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특히 군 출신은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아침 하다가 아이고 띡 은금의 하고 자원. 동해물과 하면 저는 에이 하고도 그냥 갈 텐데 무려 계속 틀어버렸구나. 1분간 어떡해. 북한 애국가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일정은 다 나왔네. 군부 독재 군인 출신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적국의 국가를 1분간 틀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죠. 그렇죠. 별례로 떠나서. 그래서 대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번 순방 취소하라라고 노발대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봉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겨우 이제 이 사건이 무마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봉고 대통령이 경호원을 한국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과 봉고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서 암살을 하자라고 계획을 해서 여기까지 온 북한 공작조. 과연 가봉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곳 예응음박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9월 1일) 오후 전두환 대통령은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자, 무사 귀국? 아, 귀국했네요. 본인은 이번 5개국 순방이 세계의 오지로 아득하게만 여겨지던 아프리카 대륙과 자, 대통령이 순방을 안전하게 끝나고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네. 가봉까지 갔는데 작전에 실패를 한 거네요. 이 시점에 어디 있었나요? 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리브르빌 현지에 가봉 수도에 있었고요. 예. 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물체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었고 다 이제 되는가 보다. 이제 고생 끝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무선 통신이 들어왔고 무전이요? 무전이 들어왔는데 단거리 무전 있죠. 네. 이렇게 하고 암호 비슷한 걸 주고받았어요. 그다음에 끝냈어요. 무전을 끝내고 딱 한마디가 작전 취소다. 북한이 스스로 공작을 해체라.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북한 대사관들과 그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그냥 잠정 모드입니다. 왜
특별 임무 수행할 때 모두 무전을 끄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딱 작전하는 날 딱 한 번만 통신하게 된 거로 무전기를 틀었는데 작전 취소다. 이제는 돌아간다, 대사관. 저한테 우리가 조선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전혀 눈치를 못 해요. 취소된 이유는 그 전날에 김정일이가 이거를 김일성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만든 건 김일성이 아닙니까? 김일성이는 전혀 몰랐고요. 김정일이가 모든 계획을 짜고 82년도면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고 배송을 받았을 때. 뭐 당 가져가고 안전 가져가고 이제 외교도 80년도에 다 가져갔거든요. 김정일이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아버지 몰래 큰 공을 세워서 아버지한테 정말 최종 도장을 찍으려 한 게 아닐까. 그런데 하려고 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루 전날에. 하루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 김일성한테 가봉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돼. 김일성이가 대노를.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 내가 60년대부터 아프리카에 든 공이 얼마고 들인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왜 아프리카에서 하느냐. 이거 한 방에 끝날 수 있지, 관계가. 취소하라. 김정일이 말씀으로 연락이 됐고 그날에 딱 한 번만 연락하게 됐을 때 그냥 모든 것은 취소다. 와, 이거 무전 안 닿았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북한 가봉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는 이 부자지간의 분열로 어긋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2번 실패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9,650km를 날아가 미얀마로 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버마, 인도,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3개국과 이거는 진짜, 저희 현장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그날의 기억 함께 보시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그곳은 어디예요? 아웅산 묘지라고 불렀던 곳인가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 사절들이 웬만하면 그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 공식 방문하는 데가 그렇지. 국립묘지잖아요. 어느 나라 가든. 근데 그것처럼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아웅산의 묘지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요즘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사건은 미국의 9.11 테러나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겪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 혹은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생각하는데 이 사건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국제사회에 충격이 컸던 사건이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한 나라의 행정부 전체가 한 장소에서 일시에 몰살된 사건입니다. 그때 사망했던 분들을 보면
17명이 순직을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숨졌고요, 경제수석 숨졌고요, 외무부 장관 숨졌고요, 미얀마 대사부 숨졌고요, 경제부총리 숨졌고요, 국회의원 숨졌고 보시면 행정부 전체 수반이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따라서 버마, 미얀마 순방에 동행을 했었고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에 일거에 다 사망했습니다. 어허. 이만갑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휴민트. 당시 아웅산에 계셨습니까? 예, 저는 당시에 카메라 기자로 청와대 출입을 했습니다. 그날은 아웅산 묘소에 가면은 아웅산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을 찍고 그 장소에 바로 중앙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공식 수행으로 오셨던 분은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순간에 그냥 꽝 하고 터지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크다는 먼지가 그냥 막 쌓이면서 흙먼지하고 막 나무가 떨어지면서 그 전체가 아비규환이었고 이거 말할 수 없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소리를 알 수가 없을 정도 뭔가 쏟아지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시다 우리 여긴데. 어머머머 어떡해. 저기 빨리 했어 어떡해. 천장이 아예 지금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하냐. 너무나도 충격적인 영상을 보셨고요. 지금 처음에 귀막은 남성분이 예. 바로 그 전데요. 저희 선배인 임채연 선배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갑자기 꽝 터지는데 이 고막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이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순간이 잡힌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허탄이 위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은 그 지붕이 가운데가 하늘로 떴다가 내려오면서 그 많은 그 나무라든가 그런 석가래 같은 거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날 사실 울면서 찍었어요. 울면서. 예. 이렇게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끔찍하고 잔혹한 테러 사건에는 어떤 권력과 야심을 채우려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썬킴 교수님, 도대체 누가? 이제 배우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모든 증거는 범행 현장에 있고 물증을 찾아내면 배우가 드러납니다. 그렇지. 너무 수법이 똑같았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 6월 22일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 있지 않습니까? 현충원. 현충원 현충 문을 똑같이 지붕에 크레모아 지뢰를 설치해가지고 북한 공작원들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했었어요. 수법이 똑같아요. 현장에 총 3개의 폭탄이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뭐 베트남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미군이 사용했던 크레모아 지뢰라고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터지는 그 지상에 설치하는 지뢰가 있거든요. 구슬 같은 게 팍 나와요. 아이언볼이라고 해서 최대 700발이 들어가요.
빵! 이게 자탄이 터지는 거죠. 한 방향으로. 그거 2개랑 그다음에 소위탄이 설치가 돼요. 소위탄이 뭡니까? 소위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945년 미군의 도쿄 대공습 때 도쿄 시내를 다 날려버려가지고 20만 명의 시민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그 폭탄. 아까 현장 내용 봤을 때 소위탄은 안 터진 것 같아요. 소위탄이 안 터졌어요. 소위탄이. 그게 터졌으면은 그때는 그건 진짜 끔찍해. 거기에 살아남는 사람이 그럼요. 그러면 현장에 소위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크레모아 지뢰 2개랑 소위탄 하나가 설치가 되는데 크레모아 지뢰 하나가 터져요. 그리고 2개가 이제 불발탄으로 발견이 되는데 방금 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소위탄이 터졌다고 하면은 현장은 정말 흔적이 없어요. 지옥이지. 그럼. 자, 원래 그러면 소위탄까지 터트리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쓰레기 부발. 그리고 또 나쁜 놈이네. 원격 조정으로 지금 이 리모컨으로 이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 리모컨 안에는 일본 H4의 배터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쓰는 배터리예요. 묘소 테러를 준비하고 있던 북한 공작원들에게도 돌발 상황이 등장합니다. 와. 제가 이 만년필 뚜껑을 여는 순간 오늘 도망가셔야 됩니다. 만년필이네요. 이게 만년필인데 만년필 하나가 뭐 대단한 건가 싶은데 여기에 얽힌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단 테러범들이 어떤 테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잘 보이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테러범들이 소위 명당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아웅산 묘소 인근에 있었던 차량 정비소인데요. 불과 바로 몇 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인근 거리에 차량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확 드러나는 게 아웅산 국립묘지 주변에는 저격수가 배치될 만한 곳이 없어. 다 숲이에요. 다 숲이에요. 맞아요. 도로변에 굉장히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테러범들이 저 차량 정비소에 몸을 숨기려는 결정도 대통령 일행이 들어오는 그 차량의 진입 상황을 몸을 은신하면서 지켜봐야 할 장소로 딱 용이했기 때문이죠. 아웅산 국립묘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네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북한 테러범 2명이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뜻밖의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저 차량 정비소 사장이 와서 말을 거네요. 누구한테? 테러범들한테. 수상한 사람들이 생김도 다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사람 매수한 게 아니구나. 아웅산 말로 야 나 저 정비소 사장인데 니들 뭐야? 여기 있어. 니들 뭐야? 그러니까 북한 테러범들이 여기서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인 척 해요. 치나, 여메이요, 짱여마. 그런데 차량 정비소 사장이 봤는데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야 필담을 하자. 정비소 사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침 북한 테러범 포켓에 만년필 하나가 꼽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정비소 사장이 에이,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거 펜 놔보라고, 펜 줘보라고 해서 북한 테러범 포켓에 있는 만년필을 딱 꼽아 드는데 그때 펜이 뽑혀 가잖아요. 이거를 지켜보는 북한 테러범 얼굴이 사색이 됐겠네. 사색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걸 열면 어떡해. 오마이갓. 야 왜? 김일성? 혹시 리모컨 같은 거 아니에요? 리모컨. 이 만년필은 일종의 부비 트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자행했던 테러의 도구는 아니고 자폭용이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뚜껑을 열었을 때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황당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만약에 그 정비소 사장이 필담을 하겠다고 펜을 뽑아 가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뚜껑을 열었으면 거기서 바로 터지는 거죠. 바로 터지는 거죠. 어쨌든 이 정비소 사장한테 다시 만년필을 뺏어서 막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정비소에서 더 뒤쪽으로 밀립니다. 공원으로 이번에는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들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그 공원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황 파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소에서 한번 공원으로 밀리고 공원에서 야 이거 여의치 않으니까 한 번 더 밀립니다. 그래서 공원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이게 디테일한 테러. 전두환 전 대통령을 눈으로 보고 폭발을 터뜨리지 못했던 실패의 원인으로 돌발이 겹쳐져서 작용하게 됩니다. 정비소 사장. 플랜 B, 플랜 C 이런 게 없었네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왜 꾸몄을까요? 북한은 왜 이랬을까요? 원인이 뭔가 광주 사태였어요. 광주 사태에 대한 북한의 대처라는 거는 전두환을 암살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한국 내에서도 상당히 포옹이 있으리라. 뿐만 아니고 그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안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중선동을 위해서. 광주 저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남한 정부의 그 혼란 상태를 만들 수가 있죠. 국내에서. 왜냐면 지도부 전체가 만약에 그랬다면 국가 수반까지도 만약에 이거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김일성 집단이 저지른 이번 버마 폭거는 북한 김일성 집단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당시에 군부잖아요.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과 장성들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럼 보셨잖아요. 내 가족, 내 이웃,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 저기서 끔찍하게 다 살해당하고 온 거예요. 다 총 뽑아들었어요. 북한으로 가자고. 군부의 불만이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벌초 계획이 준비됩니다. 주석군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두고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주석군에 낙하하고 폭탄을 설치해서 김일성과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고 강을 통해서 다시 귀화하는 비밀리에 벌초 계획까지 준비를 하고 훈련까지 해요.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느 순간 나타나서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을 죽이려고 들면 나에 대한 반역을 간주하겠다라며 올스톱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실미도랑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 훈련까지 이렇게 다 맞춰놓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왜 작전을 왜 취소한 거예요? 당시에 지금 출범 때부터 그러니까 쿠데타로 했고 그다음에 광주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권의 정당성이라는 게 취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그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특히 뭐 미국은 절대적인 거고 근데 이 사건 딱 나니까 일단 서방 국가들이 다 북한을 비난하네. 그러다가 북한의 친화적이었다 이런 나라들도 다 북한 비난 성명을 내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니까 전두환 정권으로서 볼 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악화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38년이 지났지만은 매년 10월 9일 날 언제부턴지 아웅산이란 그 자체에 한마디도 언론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아픔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후손들에게 물어봐서 아웅산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없죠. 사실상 그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 나이가 좀 70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아마 점점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오늘 그나마라도 참 이렇게 다뤄주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68년 1월 21일) 밤 강변에는 불사리 같은 1000명의 무장공비를 또다시 서울에 집투시켜 시내 버스를 파괴하고 다수의 시민을 살해해 우리 31명의 임무는 박정희 라이 뗄리모 어머, 그 영상 난리 났었죠. 어머, 이게 114 부대. 진짜 저런 영상 많이 봤지. 김일성이 만든 정말 상위의 1% 부대. 근데 그 특수부대의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이었다. 청와대 300m 앞까지. 야, 대박이다. 300m 앞. 근데 이거 더욱 놀라운 거예요. 개성에서 출발해서 단 5일 만에 왔습니다. 북방 한계선 뚫고 남방 한계선 뚫고 겨울이잖아요. 임진강이 얼었어요. 얼은 임진강을 도강을 한 다음에 낮에는 걸리기 때문에 낮에는 가만히 숨어 있고 밤에는 이동을 했는데 무덤을 또 팠대요.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 옆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해가 지면은 또 이동을 하고 청와대 코앞까지 침투하는 그 5일 동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본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나무꾼 사형제와 마주칩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선봉산. 무장 간첩이 처음으로 우리 국민과 접촉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용감한 형제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이 군경에 못지않게 반공의식으로 본연일체가 돼 있다는 사안 증거인 것입니다. 어이구. 사실은 북한 암살조가 침투를 하는 동선에 딱 우씨 사형제가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칙은 이들이 처음에는 죽여라 라고 무조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장을 중심으로 투표를 했었대요. 죽일까 말까. 그런데 죽이지 말자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라고. 31명 중에. 그래서 이들이 포섭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음을 돌리자. 딱 보니까 생활고가 있을 것 같고 행색도 남다니까 적당히 일제시계 풀어주고 입당 원서 받고 도지사 시켜준다고 하면 다 넘어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일제시계는 받고 간첩 신고를 했는데 똑똑하다. 시계는 받았죠. 이거 양대기를 두 개 다 얻었네.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라고 진술했던 북한 선언의 주인공 김신조 사건의 김신조 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뭐야? 우리 31명의 임무는 저 박정희 놓아야 될 임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고는 되는데 이제 남쪽으로 간다. 비상 그랬는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 군인 쪽에서는 1시간에 한 8km, 8km 달린다, 10km 달린다 판단했거든. 근데 우리가 완전 1시간 12km 달렸거든. 살아야 돼. 빠져난 다음에 차단하고 빠져난 차단 놓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까지 선을 그렇게. 군복을 입은 상태로 이 300m 앞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일반 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셨습니까? 그 비봉의 그 사모바이 거기 거리에서 거기까지는 비합법 군복 입고 왔죠. 네. 군복을 벗어가지고 그 불에다가 그냥 집어놓고 배낭에 일제 사복을 가져나고 일제 롱관 신고 내가 위에 그 독거리 그거 입었어 살죠. 그거 입고 바바리 코트를 입은 거. 이게 여름에 오면 그 총기 감추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맞아요. 얇게 입으니까. 겨울엔 이거 여름에는 안 되죠. 그러네요. 여기 가능한 거예요. 다릴 수 있어야 무기를 하고 사복을 입고 청와대 앞까지 간다. 그때 저 방첩부대 흉내를 내신 건가요? 네. 방첩부대 흉내요? 사복 입고 나 방첩부대다. 그래서 설사 무기가 보여도 야나 방첩부대야. 그게 되는. 못 들었어? 천연덕스럽게 방첩부대 행세를 하고 청와대 300m 앞까지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어떤 남자와 이 31명의 군비가 맞닥뜨립니다. 선생님 여기가 자문고개인데 김신조라는 사람에게는 여기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소죠. 야, 그렇죠. 그래서 안에 완전 무장하고 위에다 바바리 코트 입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자문고개를 넘는 거죠. 청와대에 들어가는 길은 그때 당시에 이 길밖에 없었어요. 청와대 여기 되게 가깝잖아요, 바로. 예. 여기서 그때 경찰들이랑 맞닥뜨렸나요? 바로 이게 종로경찰서 관할인데. 아, 저 아직 검문소가 있네. 예. 이 검문소입니다, 옛날에. 아, 그때도 이 검문소였어요? 예. 이 검문소였어요. 이 검문소에 순경이 이제 두 명이 있었죠. 예. 그래서 검문할 때 여기. 그래가지고 어디냐 그러더라고. 어디 갔다 오느냐. 지금 저기 나타나 그 작전에 갔다 온다. 그랬죠. 당신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종로 경찰서 사람들은 검문하는 곳이다. 그러더라고. 그 우리는 지금의 씨앗이 방첩대다. 아, 방첩부대다라고 씨앗이 방첩대다. 불러댔구나. 그 저기 나타나 그 작전에 갔다 온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부대가 여기 있었거든요. 청문동 이쪽에 있었어요. 방첩부대가? 방첩부대 거기 있었어요. 그 우리 이제 부대를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과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건물을 통과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검문소에서.
우리를 보내고 나 보니까 이상하거든. 별 이상한 사람들 지금 내려가 청와대에서 간다. 보고받고 이제 이분이 온 곳이가 집차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집차 한 대가? 그때 정력설 관할의 최규식 서장입니다. 최규식 서장을 바로 저분을 만난 거예요. 저 동상에 있는 분이 예, 최규식 예, 서장이요. 예. 지금 그럼 집차에서 그때 딱 내린 분이 최규식 서장님, 서장이었던 그때 예, 거죠? 서장님이시죠. 내려서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보고 이제 어디냐? 그래서 씨앗이 방첩대다. 예. 그리고 저기나 작전 갔다 온다. 이렇게 됐죠. 근데 총조장 김종훈이가 앞에 섰거든요. 총조장이? 네, 김종훈이가 앞에 서고 그때 무기를 다 위장하는 바바리 코트 입었거든. 그 보니까 이제 이 오반에 뭘 있냐? 최규식 경찰서장이. 그렇죠. 딱 제끼니까 이게 기관단총 있고 무기가 있거든. 예. 무기 위장한 거니까. 그렇죠. 그 총조장 거기서 그냥 갈린 거야. 제일 앞에 있었던 총조장 총조장이 김종훈이죠. 최규식 서장을 그냥 바로 서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순경은 또 한 분이 거기서 이제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총조장 앞에 서고 31명이가 청와대를 향해서 강하는 거예요. 청와대 가서 계속 달려 들어가죠. 달려 들어가는데 이 청운중학교 지나서 경부고등학교 거의 가는데 청와대 들어가는 길에 하고 종합통사 가는 길 갈라진 길이 있어요. 거기서 군인들이 이제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조우된 거죠. 조우돼서 거기서 교정 붙은 거죠. 비극이 이제 끝이 아닙니다. 교전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규식 종로 경찰서장은 순직을 하시고 이제 경찰 한 분도 순직을 하시고 뭐 이 상대편 암살 부대원도 이제 4명이 이제 교전 끝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언덕으로 올라와요. 지원 부대다. 그래서 이 암살 부대원들은 당연히 지원 부대로 착각을 한 거죠. 일단 밤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만 보이고 차 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건 지원 부대다. 그래서 그 버스를 상대로 해서 총을 발사하고 던집니다. 수류탄까지. 근데 그 지원 병력이 아니라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1813번 버스였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 7명이 사망을 해요. 그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직장 끝나고 야근 마치고 돌아오던 우리 국민 그리고 또 곧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의 부인 그리고 학교 마치고 돌아오던 학생 이렇게 7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청와대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깨진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못 죽이니까 실패니까 살아가야 되겠다. 다 이제 후퇴를 하는 거네요. 퇴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김신조 루트가 산책로인데 그래도 험했거든요. 근데 김신조 선생님은 막 산 타셨어요. 저기가 이제 개방된 지 얼마 안 됐죠? 예. 대단하십니다. 야, 선생님 그러면 요 길이 어떤 루트였어요? 여기가 이제 북한으로 이게 북악산 청와대 북악산인데 북악산 능선이거든요. 여기가 이북으로 들어가는 복귀로. 아 이게 복귀로의 능선이에요. 아 선생님 그럼 여기 이 산을 벗어나면 어디를 통해서 북한으로 갈 생각이셨어요? 도우잘 때는 서로 뭉쳐서 가게 되면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알아서 이제 복귀하라. 이렇게 이제 지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해가지고 이제 수유리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겠고. 수유리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거쳐서 북한으로 복귀하려고 했었군요. 이렇게 복귀로가 한 몇 개가 있었어요. 백업 플랜까지 다 있었구나. 네. 아니 그 지금 김신조 선생님이랑 김신조 루트를 걸으니까 기분이 좀 너무 이상해. 제 앞에 김신조가 있고 하니까. 지금 세월에 가니까 웃는 거죠. 그때 가면 웃겠어요? 웃는 게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런 상태인데. 요 갈림길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 여기서 길 잘못 들어서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사건 이후에 정말로 한동안 42년 동안 출입이 통제됐다가 2010년에 42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었거든요. 여기 오픈 개방이 됐죠. 여기가 그래서 사실은 서울 속의 DMZ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여기에 저주받은 살인마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일성 괴수의 졸개가 돼서 자유대 간의 주요 인물과 시설을 공격 파괴할 목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왔던 괴한들의 시체가 여기 이렇게 나다빠져 있습니다. 생포된 무장간첩 김신조가 죽은 일당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 호경암이라고 써 있네. 예. 호경암에.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동료들이 다 이제 막 교전하고 있었을 텐데 요 바위 위에서 김 선생님은 딱 어느 위치에서 자리 잡고 계셨어요? 나요? 예. 나는 여기를 안 왔어요. 여기 김신조 루트인데요? 루트는 김신조 루트로 만들었는데 혼자 살았으니까 예. 복귀로가 김신조 루트로 만들었죠. 그럼 교전 때도 여기 없었어요? 예, 교전 때도 없어요. 같이 가면 죽거든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예, 같이 가면 죽으니까. 김신조 루트에 김신조가 없어. 예, 우리 동네에서 대회에 빠졌지. 혼자서? 예, 혼자 빠져가지고 인왕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김신조 선생님이 없었다니까 그때 어느 루트로 북한을 향하고 있었는지 그 장소 혹시 갈 수 있나요 지금? 예, 그 장소에 이제 가야 됩니다. 가보시죠. 다시 세검전까지 갑니다. 저희. 이야. 여긴가요? 여기가 바로 이수염이에요. 여기에서 숨으신 거예요? 예, 여기. 바위가 있었나요? 예, 여기 근데 마지막 숨었던 데 여기입니다. 이쪽에는 군인들이 이제 밤에 깜깜할 텐데 그때 숨어 있는 거 모르죠. 바로 이 하천 건너편에 지금 바위돌이 큰 게 있었어요. 그 바위돌이 그냥 짬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천 건너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군인이 있는 건 안 보이니까 밤에니까 손누가 그래서 내가 안 올라가고 도로 이제 빠져서 저기 다시 숨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적발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어 있는데 사람 안 보는데 후라시 뿌리가 바짝 들어오더라고요. 손 들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살고 싶다는 생애책이니까 수류탄 자폭할 거 땅에다 놓고 그리고 손 들고 나갔죠. 투항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투항이죠. 그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심정이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이 애착밖에 없었어요. 살아야겠다는 애착? 내가 그때 당시에는 두고는 부모 형제 생각도 없고 그때는 뭐 김일성 시대니까 김일성 생각도 안 하고 혁명하는 그런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나는 누구냐. 내가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살고 싶어 손 들고 나온 거죠. 네. 살아야겠다는 애착이. 살아야 되겠다 그 애착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손 들고 나가라니까 손 들고 나간 거죠 그때. 그 역사적인 김신조의 투항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군요. 예,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암살 부대는 김신조 1인 빼고 전부 사살, 우리 군 역시 23명 전사, 민간인은 7명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남북한 역사에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김신조라는 젊은 청년의 인생에도 엄청난 회한으로 남는 사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들, 부산당하신 분들 많은데 요즘 말씀한 것처럼 기관에 잡혀갔을 거냐, 잡혀간 게 손 들고 나왔습니다. 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것이 네가 가져가는 활약이 어딨냐. 이 수류탄 한 발밖에 없는데 잡아갔는데 어디 있냐. 인왕산에 있다 그랬거든. 그 같이 간 사람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서 수사관들이 보니까 핏비기가 난 30발 장탄인데 장탄은 그냥 그대로 있고 총신 하얀 냄새 안 나거든. 그리고 떼떼건총 8발 장탄인데 총신 냄새도 안 나고 장탄 8발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봤을 때 무기 2종, 실탄 350발, 술탄 14발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가져가서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그럼 사용을 안 했느냐 하는 게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나는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왔지. 나는 남조선 인민들이나 군인 죽이러 온 게 아니다. 그렇죠. 31명의 북한 암살 부대, 목적은 박정희 암살이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이 사건에 연루된 무고한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남북 분단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일행들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신 그 분들에게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그래서 역사의 비극이니까 나도 한 부분에 지금 이렇게 안고 가는 거죠.